전세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가 떨어지는 전제 조건은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할 때 2020년, 2022년에 금리가 2배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네? 전세 대출 받았던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이자가 2배가 놀라서 돼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이례적으로. 네. 전세 가격이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 물량이 이제 줄어들죠. 2026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랑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한 해가 또 부동산에서는 또 약간 스펙타클한 일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특히 것 같습니다. 뭐 정치나 뭐 이런 정책이 워낙 또 이제 부동산에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또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뭐 어땠다 뭐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2024년 네. 부동산 시장 한번 쭉 돌아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여름 밤의 꿈 같아. 네. 8월만 하더라도 네. 막 집값 급등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9,200건. 그렇죠. 9,200건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투자 수요도 아닌 실수요자들이 이제 네. 9,000건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2021년, 2020년에 뭐 10,000건 이상 되는 달도 있었지만 그 달이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넘버 3 거래량이 이제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또 살아나는 거 아닌가? 또 정부도 굉장히 당황하고 결국에는 또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추석 지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제 꺾였죠. 거래량 또 줄어들면서 12월 거래량이 이제 3,100건 좀 넘는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 이 났는데 이걸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은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 난리가 났다. 거래 절벽이다. 찬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교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7월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 토막이 맞는데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11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불확실성이 커졌고 12월에 예상치 못한 우리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또 커졌죠. 이런 풍파 속에서 저는 3,100건이 나왔다는 게 11월이 3,300건 정도 됐고요. 10월이 한 3,400건 정도 나왔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이 솔직히 저는 한 2,000건 초반대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11월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저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7월과 비교하면 폭락이지만 잘 나갈 때와 비교하지 말고 10월, 11월, 12월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거래량 2,000건으로 떨어지고 또 부동산원 주간 통계도 저는 마이너스 전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제 거꾸로 6월달, 7월달, 뭐 8월달 이때가 거래량이 좀 이렇게 유독 튀었던 거지. 그걸 빼고 나면 연초, 연말 다 그냥 한 2, 3천 건. 그렇죠. 그리고 작년 1월 비교해 보면 작년 1월이 3,000건 거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이번 2025년 1월 거래량도 3,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작년 1월보다는 지금 1월이 낫다. 그러면 이 계엄, 탄핵,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뭐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가격 자체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건가요? 일단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일단 발을 뺐고요.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는 거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사도 될 만할 것 같으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정도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살 사람은 산다. 필요한 사람 산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사고 있는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표님도 집값이 폭락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은 아무리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안 살 거잖아요. 좀 기다려 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하는데 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상저하고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또 근거가 다 있어요. 저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때도 11월에 트럼프가 되고 2016년 어떻게 공교롭겠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또 탄핵 되고 이게 맞아요. 평행이론
거의 며칠 차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평행 이론인데 뭐 그때 한강 작가가 부커상 받았고 작년에 노벨상 받았고 네네. 올림픽도 둘 다 8등했고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때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탄핵되고 이제 안 좋아졌잖아요. 네. 안 좋아졌는 흐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봤거든요.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봤고요. 실거래 가격 지수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빠졌느냐를 봤는데 일단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1,000, 12,000건 거래가 되다가 3,000건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3분의 1, 4분의 1 토막 정도 뚝 떨어졌는데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근데 그때도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실거래 지수를 보게 되면 뭐 91.8에서 91까지 떨어졌다가 3월 되니까 2017년 3월 결정 나오고 네. 헌재 결정 나오고 4월에 조기 대선하고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매수자, 집을 네. 사려는 매수자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안개가 꼈으니까 발을 빼버렸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떨어뜨려서 급매물로 집어 던지느냐, 집어 던지는데 뭐 거래가 되면 이제 하락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집주인들은 하락 거래로 던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그 당시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집주인이라도 나의 전 재산인데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그냥 던질까요? 일단 지켜보겠죠. 네. 그때도 12월 1, 2, 3, 4개월 동안 불확실성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불확실성으로 급매로 던지진 않더라. 이게 6개월, 1년 정도 갔다면 급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4개월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12월에 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굳이 내가 지금 왜 급매로 팔아야 될까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아니 수요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고 발 뺐던 수요자들이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거야. 네. 그 배경에는 기준금리, 금리 안 내리고 되겠어? 금리 내릴 거야. 작년에도 내렸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내릴 거야. 두 번째, 작년에는 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가 안 내렸는데 올해는 대출금리 안 내리고 니들이 버틸 수 있겠어?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렇죠. 네. 행동을 지금 하고 뭐 있잖아요.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고 하잖아.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이제 야당도 적극적입니다. 네. 왜? 야당 시절에는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야당은 약간 좀 그 반대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야당 역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국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될 때가 네.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똑같게 하는데 지금 나옵니다. 그럼 네. 이렇게 본다면 은행에서 저는 대출금리 어느 정도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 기준금리도 이제 말은 많지만 저는 3번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한 2번은 그래도 내려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한국은행입니다. 2번 정도 내려간다. 대출금리 좀 내려간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입주 물량.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입주 물량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내년 돼봐. 2026년 돼봐. 니들이 버틸 수 있나.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하거든요. 만건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2026년에만 줄어들면 또 매수자들이 아유 뭐 1년 정도 공급이 부족한 거 가지고 또 무슨 난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28년까지도 저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작년에도 네. 줄어들었고 올해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건설사가 지금 뭐 자금 난에 그러니까요. 시장 또 불확실성이 큰데 누가 공격적으로 하겠냐고요. 미분양도 또 늘어났죠.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공급 물량 줄어든다. 집주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리 내려가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서 2, 3년 후에는 충분히 뭐 상승 전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왜 금매로 파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는 안 되지만 하락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굳이 일단 버텨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든 뭐 동결이 되든 간에 이 정도 금리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왜냐면 못 버티는 분들은 그 전에 팔았으니까 금리 인상기 때. 많이 팔았죠. 네. 2022년, 2023년에 금매로 많이 팔았고 지금 이제 금리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내려왔잖아요. 네. 3% 후반대, 4% 초반대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저는 여력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자들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대출 금리가 한 5% 올라가게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3% 후반대 정도면 이제 고민이 좀 되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가서 3% 중반 되면 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뭐 2%대 금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올해 금리가 저는 한 3%
중반,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정부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3% 중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3% 초반까지 은행이 내렸는데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네. 사회 문제가 되면 고민되니까 일단 3% 중반까지는 정부도 저는 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걸 눈 감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행들도 영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그 먹고 중간에 살아야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걸로 이제 우선 추정은 한다. 네네. 그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되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급급매로 막 던져야 된다는 그런 게 뭐 강력해야지 사실 지금 호가를 낮출 텐데 그럴 만한 요인이 뭐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사실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다주택자들 네.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집주인들은요 진짜 뭐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집 한 채 두 채 가진 네. 사실 한 채 두 채 있냐 없냐를 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 재산인데 나의 전 재산을 그냥 불안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던지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집 사는 분들도 신중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 재산 신중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수 가지고 저는 쉽게 금매로 던질 것 같지는 않고요. 금매가 나오는 조건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공포로 전이가 되거든요. 네. 공포가 뭐냐면 큰일 났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우리 2022년 생각해 보면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봄, 여름 그럼 금리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오 속도가 그렇죠. 엄청났었죠. 이거는 뭐 그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뭐 울트라 빅 스텝 나오니까 이건 뭐야? 맞아. 야, 이 속도로 가면 5%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려운 거는 그거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 와, 7%, 8%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 이제 그게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로 전이가 되면 집주인들이 금매로 던지고 살 사람도 또 발 빼면서 이제 완전히 더 떨어지는데 지금은 공포 지배까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보자는 단계고 공포로 전이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다시 또 막 올려. 네. 한 번도 아니고 뭐 베이비 스텝 정도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미국이 다시 빅 스텝으로 뭐 몇 번 올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촬영 다시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포 지배를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미국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사업가 출신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아마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을 바꿔서라도 뭔가를 해결을 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네. 바이든이 왜 패배했겠어요? 미국 물가, 미국 경제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도 없고 트럼프 정책을 보면 뭐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으로 물가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트럼프가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해서 미국 물가를 올리고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해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려고 할까? 네. 트럼프가 절대 그렇지는 않다. 지금도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 보면 뭐 캐나다, 멕시코, 네. 뭐 중국에 하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5% 정도? 크게 중요하지 않는 품목의 쇼 같은 약간 느낌? 진짜 치명타를 줄 만큼의 품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러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탁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쇼맨십 같은 느낌? 협상?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 경제를 흔들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린 만큼 그렇게 하진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한 얘기 우리가 저는 다른 얘기보다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던데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냐면 재정 지출을 줄이고 네.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맞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데 취임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미국 물가를 올린다? 절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가를 잡은 다음에 안정을 확인하면 뭐 관세를 더 부과하더라도 중국한테도 뭐 60%라고 하는데 최대 60%고 일단 10% 가지고 맛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아니 이거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그때 22년 한 9월 10월인가 그때 막 레고 사태 막 터지면서 맞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하면서 그때 언론 기사들이 이제 주담대 10% 넘나 이런 게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두렵다고요. 그 상단이 막 9.5다 막 이러면서 막 기사들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지금 거죠. 내가 5% 이자 내는데 이자가 2배를 더 간다고? 이미 2배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그때 두려운 거죠. 금매물이 지금 좀 또 나왔죠. 힘든데 네. 이제 그거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와야죠. 네. 그게 이제 공포가 지배되면서 금매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또 전제 조건이 그거여야죠. 내년 2026년 2027년이 더 힘들어지고 금리도 더 올라가고 네. 집값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지배가 돼야 되는데 2026년 7년이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상황, 주값이
떨어져야 될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때까지 갈까요? 뭐 조기 대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 부족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전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전세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보합이고 이제 서울 또 전세가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2025년 1분기 전세 시장이 봄날입니다. 지금이 이때가 오히려 봄날. 낫다. 지금이 봄날이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입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서울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요? 네, 그나마 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입주 물량이 작지만 최근의 입주 물량 한 5년 동안의 입주 물량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서울 입주 물량이 괜찮아요. 2025년에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고 있죠. 뭐 원펜타스, 뭐 레미안 라그란데 뭐 여러 가지 물량들이 입주를 좀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봄날인데 이제 이 물량이 이제 줄어들죠. 2026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지금이 봄날이다.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찾아야 되는 분들은 2+2 4년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전세 계약을 물량이 나올 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절대 전세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가 떨어지는 전제 조건은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할 때 2020년, 2022년 2년에 2022년에 금리가 2배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네? 전세 대출 받았던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이자가 2배가 놀라서 돼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이례적으로. 네. 전세 가격이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매 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2022년에 신기한 현상이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로 보자면 10% 확률에 우리가 베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전세 가격 만만치 않게 오를 겁니다. 서울이 지금 54%입니다. 전세 네. 가율이. 54%인데 참 재밌는 게 이게 평행 이론을 보자면 2011년 서울 전세 가율이 54%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2016년에 71%까지 올라갑니다. 네. 매매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전세 난 천정부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70%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 60%는 당연히 넘고요. 한 65%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매매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 버리는 내려가거나 효과일 수도 멈추거나. 있는데 네. 매매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매매 가격도 이제 양극화죠. 지금 보면 와 이게 진짜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막 열리고 있는데 이제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대요. 사실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강남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좀 과한 것도 있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지금 조정장인데 조정장일 때 그 당시도 이제 강남 집값이 뭐 올랐다 내렸다인데 2008년에서 2012년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강남이나 강북이나 오히려 비슷했고요. 오히려 강북이 좀 더 잘 버텼고 강남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반대? 네. 왜 강남은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고 3.3제곱미터당 평당 2억? 네. 물론 한강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2억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강뷰가 나오는 52평 아파트가 106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건 그냥 저는 그냥 재미로 아니 우리가 피카소 진짜 그거 몇 억 벌려고 투자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냥 갖고 싶은 소유욕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강남 집값 강세를 단순히 소유욕으로 해석하기에는 평균 가격이 네. 서초구 강남구 평균 가격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입니다. 평균 가격이 이제 9천만 원이 넘었어요. 1억에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면 내성적은 60, 네. 잘하는 친구는 95점,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네. 중간을 맞추면 80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좋은 아파트는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9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불과 10년 전 20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3배가 올랐는데 10년 평균이 동안 평균이 3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남은 진짜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 특히 이제 토지거래가구역 네. 해제
호재까지 맞물려서 지금 계속 강세 행진, 잠실, 압구정은 당연한 거고 반포는 또 토지거래가고요 반사 이익까지 얻었죠. 강남 전체가 지금 뭐 들썩들썩이고 저는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강남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게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들 있잖아요. 네.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이제 인서울을 해서 뭐 건물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다른 지방이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 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팔고 뭐 하냐라고 하면 이제 서울로 들어와야겠다. 이거는 지방의 부동산, 나의 자산을 계속 묶어둬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탈출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서울은 돈 있는 수요들, 유효 수요들이 더 유입이 되게 되고 지방은 빠져나가면서 상권 무너지죠. 원도심 공동화 현상 생기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네. 지방은 이제 인구 감소에 그 젊은 학생들 유출되잖아요. 인서울로 네, 네. 좋은 대학교. 네, 네. 젊은 학생들 유출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가들까지 이제 유출. 돈도 유출되는 거죠. 돈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뭐 서울 집값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는 모두가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몰리게 되면 서울 집값이 더 오버슈팅하게 되면서 또 규제 맞고 이게 꺾였을 때 오히려 또 심각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된다. 이렇게 집중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 지방에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싼 서울 아파트 사서 떨어지나 내 거 가지고 있어서 떨어지나 똑같다. 그래서 난 이거 그냥 정리하고 서울에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놓겠다. 아주 현명한 그 얘기를 선택이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분들 생각은 그겁니다. 부산 떨어지고 대구 떨어지고 광주 떨어지고 서울 떨어져. 어쩔 수 없어. 근데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네.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모든 면을 보더라도 결국엔 서울로 가지 않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012년에 서울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네, 네. 났을 때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가 나옵니다. 그 누가 샀을까요? 그 혜택을 누가 봤을까요? 지방에 계시는 부산 대구,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갭 투자가 네.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만나봤어요. 그 갭 투자하시는 분을 이제 미팅 좀 하자고 해서 강의 네. 끝나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때 분위기 서울 분위기 아시잖아요. 안 좋았죠. 공포에 질려서 서울 사람들은 안 사는데 그분들은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냐?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산에 떨어지게 되면 서울도 떨어지고 부산도 떨어지고 서울이 내가 샀는데 영원히 안 올라. 서울이 영원히 안 오르면 부산이 무슨 미래가 있냐고. 그리고 우리 애가 나중에 공부 잘해서 인서울 하게 되면 서울에 집안에 있는 게 뭐 어땠어? 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에서 강연할 때 지금 사야 된다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서울 집중화 현상은 뭐 네. 계속 진행 중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지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강남 쏠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정말 똘똘한 비싼 거 하나만 계속 다시 올라가고 나머지는 침체되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게 그 특정 지역만 이렇게 쏠리고 막 몰려간다는 거는 지금 정책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책의 차이도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 감소 뭐 이런 인구 것도 감소, 있고. 경기 침체, 또 정책 부분 이게 모두가 맞물리면서 이제 한마디로 불안한 거죠. 지방에 투자해도 수도권에 투자해도 강북에 투자해도 강남에 투자해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비싼 세금을 많이 내는 강남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본다면 10년, 20년 후가 너무나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보다 분명히 내려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러면 안전한 곳,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풍부하고 잘 버티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99%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네. 많이 오르고 비싸지만 어디를 추천하겠냐고요. 그리고 한강벨트밖에 없잖아요. 서울의 한강벨트. 더 거슬러 완전 과거로 가보게 되면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조선시대 이제 부동산 얘기. 네. 역사학자입니다. 이한 네네. 작가가 쓴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는 투기의 민족이다. 뭐 이런 책인데요. 진짜 투기의 민족이더만.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잖아요. 네. 사대문. 안에 한양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이제 쓴 편지를 이제 있더라고요. 네, 네, 편지 내용을 이제 대략 알려드리면 한양에서 심리만 벗어나면 조선은 원시 시대다. 절대 한양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서울을 못했으나 아버지가 유배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한양에 집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네. 편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배를 가잖아요. 이제 아들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네. 아버지가 유배 가니까 이제 과거 급제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해서 뭐 하냐. 네. 그냥 아버지 있는 시골에 가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정경호 선생이 펄쩍 뛰면서 네.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원시 시대다. 인프라 차이가 크다. 한양은 문명 시대. 네. 한양을 벗어나면 원시 시대. 이렇게 양극화가 크다는 거고요. 한양 집값이 그러면 얼마나 비쌌느냐. 원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했다고 지금하고 합니다. 비슷한 느낌이네요. 약간. 네. 네. 그리고 고급 주택, 뭐 100칸짜리 대저택은 뭐 100억 단위, 100억에서 200억 단위. 체감 근데 물가로. 경제 규모를 따지면 아마 훨씬 더 비싸게 느껴졌겠죠. 그러면 네. 한양에서도 집 구하기가 난리였고요. 진짜 과거 급제하거나 벼슬았지. 심지어 영의정 하던 사람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네. 사대문 밖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도 이제 그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인서울로 가듯이 지금 또 왜 한강 벨트로 갈까? 인프라가 좋고 일자리도 많고 여기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몰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결국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반대로 해서 가면 수요가 많다. 이 많은 수요들이 왜 인서울하고 한강 벨트로 들어올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요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방에 계신 분이 뭐 이렇게 팔아서 뭐 몇십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뭐 미국 자산이나 뭐 다른 것도 대안이 많은데 굳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는 분들도 많거든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10년 후 이제 네. 시간이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선택지가 미국 부동산이 있고요. 네. 한국 부동산이 있죠. 미국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그 장담할 수 없죠. 네. 잘 모르는 미국에 누구를 믿고 관리 포인트도 많고 관리 사실 뭐, 포인트도 예. 많고 사실 미국 중개보수만 하더라도 3%잖아요. 돈 더 네.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는 믿고 부동산이라는 게 나의 전 재산인데 주식이야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애플, 네. 구글, 테슬라 그냥 사면 네. 똑같고 코인이야 뭐 김치 프리미엄이 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사도 되는데 미국 집을 언제 임장 가서 네. 보고 사냐. 미국 집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 사냐면 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자녀가 유학을 가요. 그러면 그냥 집 하나 사더라고요. 자산 가치도 있고. 어차피 애가 살 거니까. 애가 살 거니까 돈도 있으니까 사는 거지.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미국에 간다? 와, 이거는 저는 진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라고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러면 한국에서 살 때 어디 사느냐? 결국 인서울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주식하고 코인인데 이게 호흡이 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주식은 진짜 못 하겠던데 너무 호흡이 빠르니까 이게 아침에 빨간색이었다가 점심 먹고 돌아서면 파란색이고 또 뭐 막장 되면은 또 빨간색 바뀌었다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네. 그리고 매일 뭐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금리가 내렸어 미국이. 똑같이 내렸는데 지난달에 내렸을 때는 악재라고 해서 뭐 호재라고 네, 해서 네.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내리면 또 악재래. 미리 반영이 됐대. 선반영. 뭔 선반영을 같은 현상을 두고 해석의 차이. 네. 종잡을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력으로 하되 물론 여유자금 조금 가지고 취미처럼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주식 부동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에 달란트가 있고 주식 호흡을 잘 맞으면 주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짧은 호흡이 부담스러워. 저처럼 나는 좀 묻어두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전세 끼고 사면 무이자 대출 50% 전세가율이 50%라면 그러면 긴 호흡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근데 주변 한번 보시면 우리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대표님도 많이 있을 텐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그러니까 많을까요? 10년, 15년 주식보다는 네, 물론 이제 부동산도 더 많은데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시드 자체의 규모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주식도 저는 버티는 게 굉장히 근데 중요하다고 주식에 생각합니다. 전 재산 넣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올인하려면 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시간을 투입을 해서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내가 정상적인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천만 원, 뭐 1억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좋은데요. 금액대가 커지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보게 되면 대다수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들이나 아시는 분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간에 벌 포인트가 있어요. 벌었다라고 하는데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 다시 또 까먹고 몇 종목이 오르고 몇 종목이 내려서 평균은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주식에서 중요한 것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 버티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를 또 뭐 익숙해 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황이 뭐 조금 뭐 불안하더라도 여기를 떠나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그래도 안전자산인 서울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그래서 흐름은 조금 더 뭐 갈 학습 수 효과도 있다. 있고 네. 물론 향후에 20년 후에 이제 부동산 불빛 신화가 깨지고 네.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달라지겠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30년 동안 멈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뭐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가진 않았잖아요. 가지 않아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갈 확률이 몇 퍼센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결정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트렌드가 달라졌다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미리 불확실한 예측을 해서 나는 주식밖에 없어. 코인밖에 없어.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 코인 하셔도 됩니다. 미국 요즘 또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이 더 걱정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걱정되는 게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국부 유출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한테 돈이 가고 재투자가 들어가는데 결국 테슬라, 구글 뭐 AI 이런 쪽에 엔비디아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 미국만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좀 걱정돼요. 맞아요. 그것도 좀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댓글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투자 안 하냐 하면서 똑같은 분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하면서 이제 미국 거를 사러 가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AI는 이게 한국이 AI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주식을 사실 사줘야지만 사실 주가가 높아져야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되는 건데. 맞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방송이지만 우리는 왜 AI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두 강자의 싸움인데 미국이야 세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제 선도로 나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AI 전문가인 제 친구를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 중국의 강점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딥시크 같은 거. 딥시크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중국의 강점은 뭐 인력도 많고 사실 중국 공산당의 힘이잖아요. 정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인권 때문에 아무 개인정보 데이터나 같은 사용할 수는 것들. 없죠. 뭐 CCTV만 하더라도 무단으로 볼 수도 없는데 네. 중국은 지금 얼굴 인식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다 인권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공산당이 밀어주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해킹을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이 미국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네. 인권 뭐 이런 걸 무시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미국, 중국과 버금가는 AI 강국이 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장을 좀 살려야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장기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쪽에 대한 뭐 법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주식 시장을 잘 살리면 부동산은 알아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주식으로 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가 사실은 저는 한 몸이라고 봐요. 뭐 비슷한 거죠. 주식과 부동산이 한 몸이야. 그래서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돈 번 사람이 남는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 또 부동산 또 사요. 코인으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네. 또 강남에 집 또 사러 아파트 오고. 사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한 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뭐 집이 예를 들어 두 채가 있는데 올랐어. 한 채를 팔았어. 그러면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살아야 되고 저는 부동산만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만 투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시는 분들, 제 고객들한테도 포트폴리오는 해라. 네. 한국에서 물론 미국처럼 부동산이 4, 뭐 금융이 6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에서 한 6대 4, 7대 3 정도에서 한 3 정도는 금융 투자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똘똘한 한 채 그런 정책으로 인한 어떤 뭐 극단적인 뭐 지금 끝까지 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평당 2억짜리 반포 아파트가 나온 거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다주택 규제를 막 푼다거나 아니면 지방은 뭐 세금 혜택을 막 주고 뭐 서울 이쪽은 막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의 물길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바라는 말씀을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지방 미분양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된다. DSR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전화 오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다. 왜 지방의 미분양이나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나요? 답은 간단해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왜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서 왜 삽니까? 실수요자들 안 오르는 부동산 사고 싶어요. 안 떨어지는 부동산 사고 싶어요. 안 올라도 돼요. 전세 살지. 그걸 왜 하냐고. 네.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은 인플레이션보다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올라갈 거에 기대 베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실수요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방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분양도 안 받는 거고요. 집도 안 사는 거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미분양도 늘어나는 건데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대출 좀 풀어주겠다? 소위 말해서 그거죠. 길 가다가 이제 일진한테 걸려요. 야, 너 나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나 2대만 때릴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고 희망이 있으면 2대 맞아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10대 때려도 올라가면 사요. 근데 지금은 뭐 세금 좀 깎아주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토탈 패키지 정도 나와야 된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뭐 대출 한도도 풀어주고 금리도 좀 낮게 해주고 또 취득세, 세금 또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 재산세 저는 다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이 물길이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일자리, 지방에 좋은 기업들 많이 가야 되고 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또 굳이 인서울 안 하고 부산대 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같은 대학교가 포항공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 취직해서 고급 인재들이 또 유효수요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 투쟁을 해야지 세금 한번 깎아줘 정도 가지고는 그런 선순환 구조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회하고 정부하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풀어야 될 우리의 장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지방하고 서울하고 지금 어찌 보면 세금 규제나 뭐 이런 게 똑같다면은 사실 누가 지금 지방을 사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좀 차이가 나게. 대출도 마찬가지죠. 네, 대출이나 DSR을 뭐든. 서울이 좀 더 이제 높아요. 가산금리가 높아도 지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그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 뭐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DSR이 도대체 뭔 말이냐. 네.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금광구 이런 사람들 불만 되게 많아요. 현장 부동산에 가보면 그 얘기를 하죠. 강남, 마용성 뭐 집값이 올라서 DSR 뭐 강화하고 규제를 하는데 작년에 7월에도 그랬죠. 막 그 창구 지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대출 규제 딱 하고 나니까 강남은 그래도 신고가, 노도강, 금광구는 숨 넘어가죠. 왜 그러냐? 강남에 30억 이상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못 사겠습니까? 이미 자금이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지방이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우리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야 강남은 5대 때릴 테니까 너희들은 2대만 때릴게. 강남은 5대 때려도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고요. 이분들은 한 대만 맞아도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좀 구분해야 되고 적어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파격적으로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여론이나 아니면 뭐 채팅 같은 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또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물량 매물 적체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뭐 역대 최고 뭐 매물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조만간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막 달리거든요. 아, 조만간 무너진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지금 뭐 매물 많이 쌓인다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주인들이 팔고는 싶지만 가격을 낮추지 않아서 쌓인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팔고 무주택자가 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팔고 또 갈아타려고 하시는 갈아타야죠. 걸까요? 갈아타야죠. 팔고 무주택 가는 사람은 무서우니까 집값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바닥 치면 사야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집값이 막상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1주택이 있는 사람이 팔고 무주택 가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갈아타려고 하시는 정도의 매물이다. 갈아타려고 하고 팔고 무주택으로 갈 만큼의 용기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갈아타는 전략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막상 급매로 던지기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이제 시세 차익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2015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들도. 그런데도 강남은 이제 계속 오르긴 하는데 집주인들도 사실 좀 놀라거든요. 아니 이렇게 올라도 돼? 우리 집값 너무 오른 것 같아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간다기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 다 키우고 뭐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팔고 그냥 좀 작은 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실거주 하실래 상가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생각이 급매로 팔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그래 차익 실현. 그래서 바라보는 산이 좀 틀려요. 이게 집주인들은 고점 가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이제 저점 1차 하락 때 2022년 12월 때 가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가격을 두고 5천만 원 떨어지면 집주인은 5천이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5억 하던 집이 10억 가서 5천 떨어진 게 떨어진 거냐 지금 4억 5천에 올랐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균형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고요. 결국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매물은 던지는데 호가를 내린 하락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호가 하락의 매물을 던지려면 공포가 지배가 돼야 된다. 그러기가 지금은 근데 아직은 확률이 뭐 높지는 않다. 저는 아직은 공포 지배가 안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뭐 빅스텝 한 3번 올리면 뭐 공포 생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호가를 맞춰주는 매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들까지 가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몇 번 내리면 그게 약간 시작점이 될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괜찮을 수는 있겠죠. 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뭐 자기 집을 팔고 파는 갈아타기. 이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필요해서. 네. 저는 그분들 아니면 1주택자들은 팔지 말라고 합니다. 1주택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팔까요? 그럼 항상 물어봐요. 집 하나 있는데 팔고 뭐 하시려고요? 전제 조건 2가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 다 키우고 이제 은퇴도 하고 네. 고정 수익이 줄어드니까 30억 아파트 팔고 15억 아파트 뭐 신도시로 간 다음에 나머지 15억은 내 은퇴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있는 분들 아니면 1주택자들은 그렇게 뭐 특히 급매로 이렇게 팔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매수자가 지금보다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 매도자들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있죠. 근데 뭐 호가로 버티다가 결국에 안 팔리면 뭐 자기도 급매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급매가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수자가 많이 줄어들면 금매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디부터? 지금 지방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지방이나 외곽은 힘든데 매수자가 줄어들어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불안하면 어디로 가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강벨트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매수자들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단합을 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전국의 가격을 다 떨어뜨릴 수는 야 우리 6개월 동안 강남, 한강벨트, 마용선 집 사지 말자. 안 사면 집주인 중에서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떨어지는데 과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댓글도 꽤 달립니다. 근데 안 되죠.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사지 한번 말자.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 이론이 있잖아요. 네. 서로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 사지 말자. 우리 다 사지 말자.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면 어떡하지?
사서 오르면 안 되는데 똑같이 안 사야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대구 동해 명태씨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새끼 잡지 말자 잠잘 때 생각하죠. 아, 옆집 김씨가 아무리 봐도 저거 잡으러 갈 것 같은데 나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단합은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아까 제가 한양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 한양은 왜 그렇게 막 집을 사고 싶어서 난리였을까요? 그때도 심리는 똑같았다는 거죠. 어디? 일자리가 있는 곳, 좋은 곳들, 교육이 좋은 곳, 우리 자녀가 보다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고 싶어하는 정약용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저는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네. 주식, 코인, 부동산이 세 개인데 뭘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코인 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하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코인으로 그렇게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 잘 버는 사람들은 하시고 근데 저는 선택지가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집 팔더라도 지방집을 팔더라도 외곽집을 팔더라도 팔아서 갈 때는 상급지밖에 없는데 그럼 상급지가 결국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주기에는 쉽지 않겠다. 차라리 과거처럼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시절 같으면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강북하고 강남하고 네. 평당 가격이 그렇게 차이 안 났잖아요. 네, 네. 30년 전에는 오히려 지방이 더 비싼 데도 많았어요. 제 고향만 하더라도 그 중심지 시내 건물 하나 팔면 강남의 건물을 살 만큼의 네. 가격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지금은 뭐야? 10배가 뭐야? 뭐 50배 차이가 나도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본다면 이 양극화 흐름은 저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런던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양극화 어때요? 미국 시골, 네. 런던, 영국도 런던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양극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어느 정도 잘 살고 그렇다면 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되는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방 부동산의 희망이 딱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잘 보이진 않고요.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래도 정책적으로 많은 패키지, 종합 패키지가 나와서 다주택자들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살 수 있게. 저는 다주택에 대한 프레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다주택자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투기꾼 취급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2024년 12월 미분양이 7만 호로 늘어났어요. 6만 5천 호에서 7만 호 늘어나고 중공업 미분양도 이제 2만 호가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 미분양을 사서 전세 주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는 게 국가 이득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고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을 사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일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미분양도 사주고 하면 세입자도 전세 물량이 나오니까 좋고 국가는 세금이 들어와도 좋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이 문화부터 저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왜 그렇게 건설사들 돈 벌게 해주냐 또 무슨 뭐 건설사들 돈 받았냐 뭐 이런 얘기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오늘도 댓글이 달릴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 돈 못 벌고 그러니까 지금 파산하고 막 무너지는 거죠. 건설사도 굉장히 힘들죠. 벌었는 돈 뭐 했냐라고 하는데 뭐 했겠어요. 돈 벌면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으로 땅 샀거든요. 네. 사업하려고. 그 땅값 지금 물렸잖아요. 건축비 올라가죠. 분양가 올라가죠. 그럼 건설회사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건설회사들 오히려 싫어합니다. 분양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미분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회사들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딱 쟁겨두면 부자가 됐겠죠. 네. 다시 또 재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지금 뭔가 꽉 막혀 있는 어떤 지방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쏠리는 지금 서울 쪽은 그래도 조금 뭐 규제가 뭐 일부 유지를 하더라도 해서 좀 돈을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좀 보내는 저는 수밖에 그렇게 없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세는 해결할 방법이 지금 딱히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전세 생각합니다. 후반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좀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진짜 전세는 잡기가 참 힘든데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좀 규제를 하면서 이걸 좀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또 허그나 이런 데 뭐 적자가 몇 조씩 나고 있으니까. 허그가 몇 조가 나죠. 네, 지금 한 4조씩 적자 본 지가 벌써 한 3, 4년째 돼서 네. 전세 자금 대출도 계속 줄이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겠죠.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상 해봐요. 전세 대출 누가 받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받는데 네. 진짜 부자들이 전세 대출 받습니까?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대출 받아서 자금력이 없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 규제한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다운그레이드 돼서 아파트 가야 되는 소형 아파트로 가야 되는 분들이 빌라로
네. 3층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지하로, 뭐 중형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소형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 분들이 외곽으로 떠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허그를 살리기 위해서 옳은 정책인가? 저는 처음부터 2009년에 아마 전세 대출이 시행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네. 이미 시행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린다? 애 용돈을 처음부터 안 주거나 처음부터 조금만 주면 괜찮은데 아빠 사업 잘 된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30으로 줄이면 애는 30으로 살 수는 있겠죠. 처음부터 네. 30을 줬으면 되는데 50을 주다 30을 주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월급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KBS 가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월급 받고 휴가 보상비가 원래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대요. 네. 그게 한 200, 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 정도 되는데 네네. 너무 힘들대요.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다가 안 받으면 힘들듯이. 그 계산에 두고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신혼집을 알아봤는데 이걸 막는다? 어렵고요. 저는 허그가 손실을 보는 건 맞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허그 잘못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정부 잘못도 있고 국회도 있고 허그도 있고 전세 사기꾼 당연히 잘못했는데 자 허그가 우리가 전세 대출 받으러 가게 되면 계약서 하나 들고 가면은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부모님이 귀에 딱지 않도록 하는 말이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네. 하는데 종이 한 장 들고 이 계약서 전세 계약이 이게 사실 채권 계약이잖아요. 개인 간에 네. 뭐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증을 해주고 은행은 또 대출을 해주고 네. 이런 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게 전세 대출부터 시행해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지금 역전세, 전세 사기 불안해서 보증이라도 받겠다는데 이걸 또 안 해준다고요? 그럼 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심사 기준 같은 걸 좀 더 빡빡하게 해야지. 그렇죠. 금액을 보증을 할 줄이면 안 때 된다. 그렇죠. 저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네. 진짜 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가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전세 가율이 몇 %가 돼서 내가 보증하는데 위험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보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정태익 대표님이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보증을 해달래요. 제가 그냥 해줄까요? 불안하니까 뭐 알아볼 거잖아요. 그냥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불안한데?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뭘 알아보겠어요? 아 지금 세금 체납 정보가 있나? 전세 가율은 몇 % 되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이런 걸 허그가 해야지. 그렇죠. 지들이 보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야 우리는 보증해줬는데 니들이 잘못이야. 왜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안 했어? 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 기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허그하고 국토부하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 제발 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 뭘 압니까? 사회초년생들 보고 안정성을 자꾸 앱 보고 하라는데 그 앱 보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만들어서 이 계약서 유튜브처럼 업로드하면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냥 보험까지 딱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허그 손실 줄일 수 있잖아요. 청년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월세로 가거나 불안해서 빌라 전세 안 가고 소형 아파트로 가시는 수요들 전세 잡을 수 있거든. 전세 수요들. 그래서 제발 좀 일 좀 제대로 하면 좋겠고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래? 그럼 난 규제해버릴래. 한도 줄여버릴래.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또 공감이 가는 게 예전에 그 전세 사기 났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 허그 쪽에서 보증공사가 너무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업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야 이거 된다. 되지. 그냥 가져가면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구라 해가지고 가격을 전세가 1억 5천짜리인데 2억 5천 네, 만들어가지고 보증해주니까 세입자한테 그러자. 야 보증해주는데 뭘 고민이야. 내가 그 이자도 내가 지원해줄게. 이자도 이렇게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5만 원, 10만 원 더 줄게. 맞춰버렸죠. 이러면 혹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발 쉽게 편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 항상 뭐 집을 살까 말까 가장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올해 사라는 분들이 조금 많긴 하던데 상반기냐 아니면 뭐 연휴 직후냐 아니면 뭐 하반기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당연히 모르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더라도 100% 타이밍 맞췄을까요? 아마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집 살 때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산한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내가 샀는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바닥이라는 게 사실 운이 좋아야 바닥인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반기가 좋으냐 하반기가 좋으냐 내년이 좋으냐 그냥 예측이고 베팅이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러면 비슷하게 뭐 무릎에서 그래서 어깨에 하라 그러지 바닥은 모르니까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022년에 금리 올라가면서 한번 떨어졌었고 지금 또 사실 좀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강남 빼고. 네. 강남은 넘사벽이고 사실 우리가 강남 집 사는 사람을 뭐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강남을 빼버리면 사실 서울이 평균 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1차 하락 때 2022년 12월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보면 주로 한 83%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시간 또 지났죠? 2, 3, 4, 한 3년? 그럼 3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분양가가 네. 얼마나 올랐는데 가격은 3년 전 가격 고점 가격의 83% 수준이다. 버블이 제거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론 더 떨어지면 좋겠죠. 좋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확률을 70%, 60%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한 83% 수준 매물이라면 저는 사셔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약간 좀 조정해달라 그러면 몇 천만 원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단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 평균 7년 정도 네. 길게는 10년 정도 보유합니다. 7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집값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뭐 아무래도 확률로 수도권 쪽은 보면 좀 더 높겠죠.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저 지방도 10년 후에는 지금 미분양을 사잖아요. 10년 후에는 저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폐 가치 생각해 본다면 네. 최근에 중소도시들 심지어 강화도 이런 데도 분양가 5억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요즘에 강화도도 5억 나와요. 네. 강화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화도에서도 뭐 인프라가 아주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5억. 그러니까 최소 5억이에요. 근데 지방 미분양 찾아보면 3억대 있거든요. 3억대 미분양 잡으면 지금 그 아파트를 지금 분양하면 5억에 해야 되는 게 네. 3억인데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사서 새 아파트에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3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월급이 뭐 계속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실수요자라면 저는 지금 고점 대비 한 83%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거 어쩔 수 없지. 떨어지더라도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100% 완벽을 맞추지는 말자. 우리는 그러니까 할 수 최저점을 없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라. 모르잖아요. 네. 100%는요. 정 대표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네. 100%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운입니다. 운.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반기에 떨어졌어. 실제로 못 사잖아요. 네, 떨어지면 막상 또 어렵죠. 떨어지면 못 사. 저는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그냥 보합 흐름일 때 집 사기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2009년, 10년, 11년 모을 때 막 미분양 많을 때 네. 뭐 빅5라고 하는 건설사들도 막 10만 호 막 1조씩 미분양 안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대림 GS 이런 곳들. 네, 힘들었죠. 거기들도 결국에 시간 지나서 다 오르긴 했어요. 지나고 나서 오르고 보면은. 다 해결됐죠. 아니 미분양의 역사를 보자면 뭐 레미안 퍼스티지 다 반포자에 미분양 났었었죠. 평당 3천만 원에 미분양이 났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 후배가 놀러 왔는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뭐 그때 25평이 뭐 네. 이제 시간 좀 지났어요. 8억인가 9억인가 거래가 돼가지고 막 흥분하더라고. 미쳤다고. 강남이 25평이 8억 9억이 말이 되냐고. 저도 그랬죠. 그래 이게 말이 돼? 강남이 어떻게 9억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아파트들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 났었고요. 네. 동탄 당연히 미분양 났고요. 뭐 삼성 아이파크도 옛날에 미분양 났었고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분양 이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미분양을 발생했을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원인을 좀 보는데 시장이 문제냐, 이 아파트가 문제냐를 보거든요. 그럼 시장의 문제가 뭐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뭐 공급 물량이 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미분양은 저는 오케이. 아니. 강남에 미분양이 생겼다? 강남이 문제예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2012년도, 2008년도가 문제였냐고.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네.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문제인 데가 있죠. 입지가 터무니없다. 이거는 뭐 역세권도 아니고 주변 인프라도 없고 완전 시골의 섬 같은 곳. 운이 좋으면 그 운이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남사면이었나요? 네. 남사면 그쪽에 이제 옛날 대림에서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었는데 아파트를 섬 같은 한숲시티. 아파트. 한숲시티. 모델하우스 갔다 와서 그때 아마 분양가 2억 얼마였나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와, 이 섬에 이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네. 했는데 반도체 발표되면서 이제 올랐죠.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냐고요.
아니면 고분양가도 너무 고분양가 이런 거 사면 우리 일산에 유명한 아파트 있었잖아요. 두산 위브 제니스. 맞아요. 경매로 엄청 나왔습니다. 이게 적당한 고분양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이거는 시세 대비 한 2배 정도 비싸게 때려버리니까 10년 지나서 이게 뭐 원금 네, 분양가에 이제 겨우 도달하는 거죠. 이제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고분양가도 지나치게 고분양가, 섬 같은 곳, 역세권하고 거리도 너무 멀어, 브랜드도 별로야. 뭐 이런 미분양은 저는 좀 걸러야 되고 아파트가 아닌 시장 흐름 때문에 시장에 안 좋아서 미분양 발생하는 아파트인데 위치도 괜찮아, 브랜드도 괜찮아, 가격도 괜찮아. 이런 미분양은 저는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미분양이라는 거는 가장 신축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신축 선호도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반영이 또 되니까 그런 그렇죠. 것까지 얘기를 혜택도 해주신 것 있고. 같아요. 다만 네. 이건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실거주. 그냥 실거주도 좋고요. 뭐 들어서-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라면 뭐 지방에 요즘 미분양 많은데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집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애나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한 채 더 사는 것 정도까지는 뭐 저는 또 정부가 혜택을 준다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걸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책상 할 이런 수도 것들을 있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뭐 아직은 그냥 좀 지켜봐야 된다 정도일까요? 저는 어떻게 다주택자 규제 안 하리라고 봅니다.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네. 왜? 집값이 올랐으니까.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는데 제가 대통령이 돼도 규제해야지 안 하고 어떡하냐고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 이제 보합 흐름 뭐 약간 정도 이 정도인데 규제한다고요?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몰라요.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갑자기 뜬금없이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고? 야당 대표가 최근에 은행장들 불러서 무슨 얘기했나요? 대출금리 내려라고 했어요. 네. 왜? 아니 물론 뭐 표에도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제일 규제 많이 푼 대통령이 누군데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풀었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 기억 속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하던 것만 생각나니까 그때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그렇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푸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한 3번 가가지고 공포가 와서 네. 떨어질 수도 있죠. 뭐 확률로 보면은 그래도 한 뭐 3% 되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왔다. 공포가 지배가 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원하게 화끈하게 풀 것 같습니다. 왜?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게 풀어주고 싶은데 국회 문턱이 안 되잖아요. 네. 여당 야당 관계도 안 좋고. 근데 바뀌었다? 집값 떨어진다? 풀어야 된다? 정부에서 풀자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안 되는데요? 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더 시원하게 풀린다. 반대로 집값이 이제 올라가면 규제는 나오겠죠. 시원하게 규제하는 거 아닐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규제하는 전제 조건은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가면 규제 시원하게 나온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다. 그러면 상황상.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가서 규제 나오는 걸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집값 시원하게 올라가면 규제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강남 집값이 시원하게 올랐어. 규제도 시원하게 나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풍선 효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그걸 왜 지금 고민하고 다주택자 규제 나오니까 내가 다주택인데 팔아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시원하게 올라갈 때 파세요. 절대 지금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이럴 때보다 그냥 확실히 그냥 여당과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같은 당일 때 오히려 더 깔끔해요. 오히려 더 시장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 진보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시원하게 푸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제일 규제 잘한 대통령이 또 노태우 정부시죠. 노태우 대통령 집값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기 신도시 30만 호에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뭐 양도세 맞아요. 그때 네. 양도세 중과세 했어요. 3년 거주 5년 보유. 노태우 정부 군부 정권 시절에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토지 공개념 누가 했나요? 그때 군부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 나왔고요. 토지 공개념 푼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혼돈의 시기긴 한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집을 산다면 결국에는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분들은 조금 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실거주라면 뭐 지금 뭐 사야 된다는 필요가 있으면 사겠지만 투자 목적이 무주택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를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도 지금 좀 뭐 1, 2억 있는데 사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집 하나는 있는데 네. 무주택자라면 저는 그냥 사라고 하고요. 무주택 실소유자들도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떨어지는 집을 누가 사고 싶냐고요.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집에 베팅을 하고 실수요자들도 사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진짜 필요만 해서 살 것 같아요? 필요만 하면 전세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사는데 무주택자들은 100%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서 7년 10년 보유하면 올라가 있으니 단기 흐름에 너무 계산하지 마라. 우리 어차피 못 맞춘다는 거고요. 1주택이나 2주택 가지고 있는데 여유자금 1, 2억 있어. 그럼 이거 살까 말까는 이제 좀 더 계산을 해봐야죠. 요거는 옵션이잖아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니까 내가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옵션인 분들은 이제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분들, 여유자금이 있고 집이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또 떨어졌을 때 사면 더 좋으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죠? 뭐 강남에 규제 지역을 풀거나 약간 시원하게 이제 떨어지면 시원하게 푼다고 했잖아요. 시원하게 푸는 게 강남 규제 지역 풀리고 대출 규제 풀리고 정 안 되면 시원하게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뭐 공격적으로 막 사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 다르다. 필수냐 옵션이냐. 필수인 분들은 사시고 굳이 아쉽거나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이 있을 때 한 번 더 도전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제 조건은 뭐 오르든 내리든 막 엄청난 큰 폭의 변화는 뭐 2024년, 2025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상저하고라도 아마 하고가 폭발적인 고라기보다는 그냥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좀 살짝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2028년으로 가면 이제 조정기 끝나고 상승장 전환이 되면 또 상승 흐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또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의 시장 분위기니까 좀 신중하게 좀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하고 25년 부동산 어떤 전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